고요. 저희가 2020년에 이제 도시 청년을 대상으로 기여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기여 희망자는 한 20% 정도가 나왔고요. 기여를 비희망하는 사람들은 80%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기여를 희망하지 않는지에서 좀 봤더니 창직 관련돼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중요한 여건 중 하나가 정주 여건이나 생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대소득이나 그런 것들을 여쭤봤더니 기대소득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살기 좋은 여건이면은 충분히 어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했었고요. 그러면 어촌 지역이 왜 지금 생활 서비스가 필요하냐를 봤더니, 지금 저희가 2015년부터 삶의 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농촌은 6.1점, 10점 만점에 6.1점이고, 농촌 지역은 5.7점, 어촌 지역은 4.9점, 그리고 섬 지역은 3.8점으로 만족도 부분에서도 매우 열악한 지금 수준입니다.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정주 여건, 문화, 그리고 보건복지, 교육 부분에서도 모든 것들이 좀 열악한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 자체에 이제 버스가 없으니까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기업가를 끌고 그 섬 지역을 이동하는 그런 상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섬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저반이 안 될 경우에는 종선을 가지고 여객선을 탑승하는 그런 지금 실태에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지금 어촌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요. 그 안에서 그 실태에 맞는 좀 최소 기준을 좀 마련한 다음에 이 최소 기준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방을 만드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전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 되도록이면 뉴딜 산맥에서 250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 범위는 이제 이론적 탐구와 어촌형 생활 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어촌형 생활 서비스 실태 조사하고, 그리고 최소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 어촌형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제 연구의 범위입니다. 그럼 어촌형 생활 서비스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연구할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지금 어촌 관련돼서 어촌 마을이라는 이제 밀집형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과 지금 기초 생활 인프라를 최단 경로로 저희가 이제 도로로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쉽게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내비게이션 방법으로 최단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요거에 관련돼서 최소 유형별로 얼만큼의 지금 평균적으로 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촌 마을의 특성을 좀 하기 전에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촌은 농촌과 좀 다르게, 그리고 도시와 좀 다르게 좀 마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어촌이 이제 정주를 시작하면서 어항을 배경으로 이제 뒤에 배후 부지에 어촌이 정주를 하게 되고요. 그런 어촌이 커가면서 어촌 마을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촌의 형태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세 해양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주거 형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갯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항보다는 갯벌업의 위주의 이제 분산형의 마을 주거 형태가 나타나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항을 이용한 어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배후로 해서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따라서 마을들이 만들어지면서 열상 주거형 그런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밀집된 마을 형태가 이제 커지면서 과밀형되는 이제 큰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촌은 크게 지금 보시면 이제 섬 어촌과
그리고 연안 지역에 있는 어촌, 그리고 인구가 많이 있는 도시 어촌, 이렇게 세 개의 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런 어촌은 이제 어장과 어항, 그리고 배후촌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생활 서비스 개념입니다. 생활 서비스 개념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관계부처 합동연구에서 생활 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요. 여기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생활 SOC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에서의 정의는 농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나눠 놨었는데, 최근 4차 이제 기본계획 때 이제 4가지로 이제 형태로 바꿨고요. 4가지 형태의 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생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4가지 서비스를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 항목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요. 도시생활, 여기 와 계신데 성은영 박사님이 만드신 이제 도시지역 생활 SOC 관련돼서는 거점형과 마을형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필수 시설을 좀 해서 생활 인프라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걸로 좀 항목과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도시적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 주택가 상수도, 생활 기초 인프라들까지 또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항목과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안에서 같이 이제 어떻게 이 항목과 지금 방안을 설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어촌 지역에 들어가서 현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런 7가지 과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좀 조사를 해봤고요.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 조금 차별성을 보면요. 도시 지역의 생활 SOC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한 이제 수요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는 이제 인구당 서비스의 접근 거리를 측정해서 요거에 대한 생활 서비스 접근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무슨 항목이 필요한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단위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이행 목표 달성을 목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촌형 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촌의 섬 지역에 이제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서 이상으로 좀 필요한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촌 마을과 시설별로 최단 거리를 찾아가지고 얼마큼 이제 수요와 접근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항목으로는 이제 기초생활 서비스하고 복합 서비스, 그리고 응급 서비스, 그리고 기타 서비스로 해가지고 주요 이제 생활 편의 시설까지도 좀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생활 서비스 접근 실태 분석 및 기준은 아닙니다. 일단은 자료는 지금 공공 데이터에서 제가 받아올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 받았고요. 그 내용에서 20가지의 지금 항목을 맞춰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측정했습니다. 지금 1차년도에 지금 제가 어촌유지 250개소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한 내용은 70개소를 대상으로 먼저 분석을 하였고요. 지금 70개소의 20개의 항목을 가지고 금융시설이나 미용시설, 그리고 주유시설, 경찰시설, 그런 것들의 연안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최단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산출 방법은 쉽게 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내비게이션과 같이 A 지점과 B 지점의 거리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했고요. 이 거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간, 자동차나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적용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지 내 용문치 항부터 다른 시설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 것들을 지금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제목 잘못됐네요.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체 70개 항의 대상지를 가지고 어촌 유형을 나눠놓고 거기에 시설별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런 거리 측정을 통해서 생활 서비스의 접근에 지금 필요한 그런 분산 형태를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섬지역이다. 그다음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지금 접근성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그 70개 지역 중에 15개 지역, 섬 지역에는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열악한 것이 15개 나타났고요. 그리고 섬 지역에서 지금 접근성이 가능한 거는 보건소에 의사가 있는 보건소가 10지역이 있습니다. 그 10개 지역에서는 2.5km 미만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그 43개소의 지역에서 그 의료시설에 있는 그 시설과의 접근성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5km 이내에 그 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5km입니다. 범위는 최대는 한 7km, 7.8km 정도 됐고요. 최소는 한 4.km 돼가지고 요 내용에서 평균 거리가 5km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지금 2개에서밖에 지금 뉴질산백 70개에서는 없어가지고 일단 도시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은 지금 참고 자료로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농어촌 서비스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이제 기준 안에 의료시설을 들어갈 때 필수 의료시설은 60분 이내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목표 달성시로 되어 있는데 요거와 좀 다르게 연안 지역에는 그 연안 지역과 섬 지역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연안 지역에 의사가 있는 보건소에는 5km 미만에 지금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촌형 그 생활 서비스를 좀 기준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개소가 지금 의사가 없는 지금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가 없이 이런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로 해가지고 어촌형 생활 서비스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이런 기준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오른쪽은 지금 수치는 70개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250개소를 했을 때 새로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 기준안을 가지고 생활 서비스 개선 모델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생활 서비스 모델안은 이제 섬 지역의 거점 지역을 좀 두어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도시 지역, 섬 지역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모도와 자도가 있습니다. 그럼 모도에 이런 거점형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모도에 만들 수 있을 때는 저희 어촌 수산 쪽에서는 이제 수협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거점 지역에는 수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협의 입판장이나 수협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거점형 시설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생활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 일부 이제 지역인데 섬 지역에서 이제 폐교나 그 보건소 같은 진료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료소를 활용해 가지고 생활 서비스를 좀 복합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섬 지역에는 어민 안전쉼터 같은 이제 그 모델들 지금 해수부에 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좀 연계해 가지고 필요한 이제 시설들을 좀 들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모델인데요. 그 지역에 지금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기업들이 같이 좀 모아가지고 섬 지역의 자판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근성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객 터미널이나 그다음에 섬 지역의 여객 터미널의 쉼터들에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법으로는 지금 시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을 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제공함으로써 이런 서비스를 접근성을 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그 생활 서비스 관련돼서 어촌형 생활 서비스 관련돼서 제가 지금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립니까?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이호림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박상호 박사님 계세요? 박상호 실장님? 박상호 실장. 네네네. 네. 아까 소개를 못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기획 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 세션을 기회 세션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게 아주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해양수산개발원의 박상호 실장님이 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박상호 실장님 해주셨는데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상호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 발표 있기 전에 제가 깜빡깜빡하니까 미리 이거 기획해주고 하는 소감도 좀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이렇게 저는 오늘 그냥 방청객으로 참여를 했는데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 제목이 우리 국토 외곽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지역 소멸 이슈 관련된 해법들을 좀 모색해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포스트 어촌 뉴딜에 대한 지금 이제 정책적 논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 포스트 어촌 뉴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어촌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해 주시는 내용들을 좀 잘 듣고 최대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상호 실장님들 이런 기회 자주 좀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이제 섬에 국한된 얘기들을 이렇게 국토 예각 지역이라고 이렇게 뭐 명칭도 좀 훨씬 더 좀 우리한테 와닿는 게 참신하고 또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또 좀 발굴해 갖고 계속 사용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박상호 실장님이 이 얘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최재형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수부 최재형 사무관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이번 두 번째 발표는 해수부에서 어촌 지역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수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 및 문제점, 추진 배경 및 방향, 주요 내용, 그다음에 세부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 지역의 현황입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도 개략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난 9월 달에 통계청에서 이제 확정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 인구가 내수면을 포함해서 총 약 10만 4천 명인 것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2019년 대비했을 때 약 한 13.7%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어가 인구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약 4만 6천 가구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9년 대비했을 때 약 1년 만에 약 14%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그 고령층 인구 비율이죠. 고령화율. 어촌 지역이 약 한 36.1%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수치는 우리 전국 평균이 약 한 15.7% 정도로 확인됐는데 16.4로 되어 있네요. 15.7% 정도로 확인됐는데 전국 평균보다 약 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촌 지역에 대한 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인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어촌 지역은 어떤 지역적인 또 산업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어촌계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어떤 폐쇄적인 특성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식, 면허, 또 어선업 등이
어떤 면허나 허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체적인 총량이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자리 개수가 한정이 돼 있고 자본이나 기술력이 없는 경우, 특히 신규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나 기술력이 없어서 어촌 지역에 진입하거나 정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적, 산업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택이나 생활 SOC 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 생활 여건이 취약하고 실제 첫 번째 과제에서 발표돼 있었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어촌 지역이 전체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어촌 지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부분입니다. 어촌 지역은 우리 국내 수산물을 공급하는 어떤 전초 기지로서의 국내 식량 안보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전체 국토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우리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또 해양 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어떤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촌 지역의 소멸을 좀 방지를 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던 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의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전으로 저희가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고 2026년까지 전체 인구수를 어촌 지역의 인구수를 현재 수준인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총 한 6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는 평균 어가소득 8천만 원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저희가 어촌 지역의 개방성 강화, 그다음에 소득 기반 확충, 또 삶의 질 향상이라는 3가지 과제를 크게 핵심 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각각의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계획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고려했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대책들에서는 기존의 정책들이 주로 어업인 또 어업 활동을 주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과 또 어업 활동이 아닌 비어업 활동으로까지 저희가 그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부 과제들을 수립을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이번 계획에 반영된 핵심 과제별 세부 과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촌 사회의 개방성 강화 과제입니다. 이번 대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어촌 지역의 주 산업인 양식 산업, 또 마을업 같은 이런 주 산업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촌 개원이나 수협 조합원 등 기존의 어업인 위주로 우리 면허가 발급이 되고 있고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면허의 임대라든지 행사 계약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업을 신규로 영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임차할 수 있는 양식 면허가 개인에게 발급된 면허로만 한정돼 있고 또 이 공공기관에서는 임차한 면허를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 면허 임대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형 면허를 공공기관에게 양식업, 또 마을업과 관련된 면허를 신규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이렇게 발급된 면허를 기여인이나 이런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식업에 관련된 면허를
보다 좀 활성화하고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공공기관이 개인 면허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 등의 어떤 공동체 면허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면허 임대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임차한 면허를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인이나 신규 전입인들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면허 제도를 대폭 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어촌계원이나 지구별 조합원, 수협 조합원들이 60% 이상으로 출자한 어업회사 법인에게만 현재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차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여인 등의 신규 전입자로 이루어진 어업회사 법인에게도 우리 양식장이나 마을어장 임차가 가능하도록 그 양식장, 마을어장 임차 면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분은 기여인이나 또 신규 전입자들이 직접 양식장이나 마을어장을 경영을 하기에는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초보 기여인들이 어떤 회사, 법인에, 어업회사 법인에 취업을 해서 양식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양식업 진입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면허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저희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거의 제한적으로 신규 면허를 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면허증의 한 일부분은 저희가 기여인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면허 발급 제도를 개선을 해서 기여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면허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이나 양식장 임대 부분입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우리 청년 계층이 특히나 어선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유휴 어선을 임차를 하고, 또 이렇게 임차한 어선들을 청년층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시간에도 개략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기여를 희망하는 기여 희망자들에게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어촌에 기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종사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조사를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어선어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선어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에서 10억 가까운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층을 대상으로 어선 임대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2022년도에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약 한 총 10척 정도를 임차를 해서 청년 어업인들에게 임대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 2030년까지 총 한 100척 정도의 어선을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어선 임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부지를 일부 조성을 해서 이 부지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습형 교육 연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어업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양식장이나 어선 등의 간접 투자를 하기 위한 가칭 어촌 자산 투자 펀드를 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자에게는 저희가 법적으로 준기여인이라는 지위를 신설을 해서 이 준기여인 지위를 부여를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업 외에 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어촌으로의 귀촌을 희망하는 인력들을 저희가 어촌으로 위치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인
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 확충 과제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어촌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고 기여기천인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확대를 하고 어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수익 모델 발굴을 통해서 어촌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어항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 레저 시설이라든지 쇼핑센터 등을 조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어촌 지역의 중요 경제 거점 중에 하나인 위판장을 대상으로 위판장 자동화, 저온화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위판장 현대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 어촌 지역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보다 좀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위판장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으로 위판장 현대화를 추진을 하기에는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투자를 유치를 한 현대화 펀드 조성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어촌 지역 창업과 취업 지원을 보다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년 기여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금 지원 대상을 보다 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지원 금액 확대와 더불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어업 분야에 대한 창업자 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어업 분야에 대한 창업자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비단 창업자나 취업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주를 하는 동반 가구원의 취업자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최대 월 100만 원에 최장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을 월 15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할 예정이고요. 지원 인원도 연간 현재 한 200명 수준의 지원 인원도 연간 약 한 4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신규 전입자들의 어떤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기여학교를 약 한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3년 이내에 7개소로 확충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기여학교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여인에 대한 정착 교육 지원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저희가 어촌 지역 특화를 통해서 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이를 위해서 어촌 특화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어촌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의 어떤 어촌 지역의 다양한 수익 모델을 좀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 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어촌 지역의 주거 지원이라든지 교통 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사항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먼저 첫 시간에도 나왔듯이 어촌 지역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시설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주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계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 어촌 생활을 좀 체험을 해보고 양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 기여인의 집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저희가 어촌 지역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임대형 주거시설로 주거시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기여인의 집 총 6개소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시설 총 3개소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후 장기 정착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가 해수부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현재 주거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주택 수요를 감안을 해서 좀 저희 해수부에서 공동주택을 직접 저희가 건립을 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 지역 생활 서비스 최소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의료나 교통, 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과제 우리 이호린 박사께서 발표해 주신 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어항 등의 어떤 주요 거점 지역별로 의료나 교육, 쇼핑 등의 생활 서비스 거점 센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어촌 지역의 기본적인 서비스 수준을 개선을 해서 이를 통한 어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연안 도서 지역의 여객선이라든지 어선 접안 시설 등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고요. 섬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대략 이 정도 내용들이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해 드렸던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됐던 내용들에서는 저희가 해수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은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더 확대해 나갈 부분, 신규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사업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어업인들이나 또 우리 지자체 등하고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좀 성실하게 이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여러 세대들 또 다양한 직종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 사무관님 들립니까? 네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지난번에 해수부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될 때 부활하는 그 국민운동에 제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해수부에서 잘 몰라주던데. 근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역시 부활하기를 참 잘했다. 해양수산부가 그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좋은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참여해 갖고 이 부처에 이 좋은 일들을 하는 거를 좀 하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오늘 얘기 들으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 어촌 경제 중심지로서 어항 및 배후 어촌의 공간 구조 분석이라는 주제로 변유식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짧게 해인 ENC가 뭘 하는 것인가 좀 얘기하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좀 전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인 ENC에 재직 중이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변준식이라고 합니다. 해인 ENC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발주되는 주요 항만이나 어항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고요. 지금 저는 이제 어항 개발이나 이제 항만 재개발 사업 쪽으로 주로 좀 지원을 많이 하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제 학교 박사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분야를 발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 경제 중심지로서 어항 및 배후 어촌 공간 구조 분석이라는 내용을 갖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의 순서고요. 제 이제 다수의 특화 어항과 이제 어촌 뉴딜 프로젝트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동안 국토의 이제 외곽 지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구조상 국가어항 등의 어항이 가지는 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좀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관광 수산 중심의 어항 내 시설 배치에 치중함으로써 어촌 어항 통합 개발을 실현하는 데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배후 어촌과 어항 시설의 이제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항 기능 시설과 관광 기능 시설에 따른 상충과 동선 홍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또 개발 지연에 따른 어항 부지의 이제 유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합 개발에 앞서서 어촌 경제 중심지로서 어항과 배후 어촌의 공간 구조 파악의 좀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공간 구조 분석 방법론을 통하여서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어촌어항의 공간 구조 특성이 반영된 다기능 어항 개발 개선 연구의 초석을 좀 마련해 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이론적 고찰에 앞서서 다기능 어항을 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요. 현재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중인 어항 개발의 정책 방향이 좀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돼서 다기능 어항을 중심으로 좀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다기능 어항은 어업 기능 강화와 더불어 관광, 휴양, 문화, 복지 시설을 갖춘 어촌 어항 개발의 그 목적이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기능 어항은 23개의 어항으로 유형 구분은 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촌과 어항은 다수의 부분 공간이 모여서 이제 한 차원 높은 기능을 발휘하는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이러한 공간 구조를 좀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스페이스 신텍스 공간 구문론이라는 방법론을 찾게 되었고요. 공간 구문론은 이제 공간의 인문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단위축에 의한 공간 분석 방법을 통하여 도시계획이나 농촌계획, 관광계획 연구 등의 분야에서 이제 외부 공간 분석 및 시설 입지의 적합성 연구 등에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이제 연구의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다기능 어항의 개발 방향과 현황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 좀 연구 가설을 좀 설정해 보았습니다. 연구 가설 첫째는 이제 다기능 어항의 공간 구조는 이제 입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연구 가설 둘째는 공간 구조상 다기능 어항이 어촌 경제 중심지일수록 이제 어항 시설의 통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본 가설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입지 특성과 어업 및 관광 수요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상지를 바탕으로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에서는 어촌이라는 이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연구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제 어업인 분포 조사를 통해서 어촌의 범위를 좀 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상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뎁스맵 X라는 이제 공간 구문론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을 통해서 이제 각 어항의 공간 구조를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도시형, 도서형, 연안형으로 좀 나눠 보았고요. 어업 및 관광 수요에 따라 이제 도시형으로는 국동항을 선정하였고, 도서형으로서는 저동항, 연안형으로서는 격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집약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소규모 공간 단위를 설정을 위해서 이제 어업인 분포를 바탕으로 다음 같은 이제 범위를 좀 한정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각 어항의 현황 분석으로 어항 배후의 주요 시설과 어항 내의 시설은 이제 어업 기능 시설과 관광 기능 시설로 이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좀 뭐 시간 관계상 현황 분석의 내용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도시형 국동항 공간 구조 분석에 대한 결과 있는데요. 이제 연결도, 공간 깊이, 통합도, 통제도로 나타났는데, 이제 통합도는 이미 공간에서 특정 공간으로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도는 국동항의 경우에 통합도는 이제 여수해양경찰청, 어항내 광장조경시설, 아니면 전남대, 봉산동 개장골목, 대형마트, 수산물 종합판매장, FPC, 진출형 친수공간, 낚시레저센터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 시설들은 이제 통합도가 1 이상으로 이제 전체 공간에서 단위 공간으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동항의 경우는 어항 내 시설보다는 어항 배후에 위치하는 주요 도시 시설에 대한 통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합도와 통제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통합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공간에서 이미 공간에서 이제 특정 공간으로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고요. 통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공간에서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을 나타나는데, 국동항의 경우는 이제 임의 공간에서 특정 공간으로의 접근성과 특정 공간에서 주변 인접 공간으로의 연계성의 정도는 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은 이제 통제도나 통합도를 추구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판장이나 정치망 수역, 넘내리선 착장 등 어업 기반 시설은 이제 낮은 통합도로 접근성은 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통제도는 1 이하로 다른 공간으로부터 간섭이 작아 이제 어민들의 작업 공간으로선 적정한 위치에 지금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간 구분 지표를 이제 종합하여 볼 때, 국동항은 배후 어촌을 포함하는 도시의 일부분으로 배후 어촌 주요 시설보다는 이제 어항 시설의 접근성이 낮게 나타나며, 어항 시설 중 광장 조경 시설 등이 친수 공간과 수산물 판매 공간이 어업 기반 시설보다 접근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동항이 가지는 이제 어촌에서의 위상은 이제 어촌 경제 중심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도시 일부분으로서 친수 기능과 수산물 판매 관광 기능이 발달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서형 저동항의 공간 구조 분석인데요. 통합도는 이제 저동 1, 2 마을회관, 위판장, 저동 1, 2 마을회관, 여객선 터미널, 보건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 다음 시설들은 이제 어항을 중심으로 근접하여 이제 위치하였으며, 모든 시설의 통합도는 1 이하로 이제 전체 공간에서 단위 공간의 접근성이 다른 항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도와 통제도를 비교해 볼 때, 저동항은 목적에 따른 이제 단위 공간의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특정 단위 공간에서 여러 공간으로의 연계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앞에서와 같이 이제 통제도와 통합도를 추구한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어항 시설과 배후 어촌 시설이 구분 없이 이제 혼재하여 군집 형태를 보임으로써 시설별 접근성의 차이는 주요 시설별 접근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통제도에 있어서 위판장과 제빙 시설의 경우는 1 이상으로 어민들의 작업 공간이 이제 주변 공간으로부터 높은 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공간 구분 지표를 이제 종합하여 볼 때, 저동항과 배후 어촌은 어항을 중심으로 높은 통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이제 어항에서 배후 어촌으로 나갈수록 접근성이 점점 낮아지는 도서형 특유 공간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동항은 어항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배후 어촌으로 파생되고 있고, 어항이 이제 생활, 경제, 사회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여객 편의 시설 등 이제 관문으로서의 관광 기능들이 발달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섬이 가지는 입지적 특성에 따른 이제 협소한 부지 등으로 인하여 어항 내 관광 시설이 크게 발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안형 격포항에 대한 공간 구조 분석인데요. 통합도는 격포항의 입구부, 그다음에 위판장, 버스터미널, 격포항과 배후 어촌의 경계, 물양장 수산시장,
여객터미널 마리나 시설과 친수시설, 관광 숙박시설로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광 숙박시설은 어항내 시설은 아니고 주요 인접한 대면 콘도와 같은 이제 관광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마리나 시설과 친수 시설과 같은 관광 기능의 어항 편익 시설 대부분이 이제 통합도가 1 이하로 전체 공간에서 단위 공간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도와 이제 통제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격포항은 이제 어항으로 접근의 목적성이 강한 도로가 지금 형성되었으며 단위 공간별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격포항도 이제 앞에 항들과 마찬가지로 통제도와 통합도를 축으로 하는 그래프인데요. 어항 편익 시설은 통제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주변 인접 공간과의 연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격포항의 입구부와 도로의 통합도는 1.473으로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통제도는 1.16으로 낮은 것으로 볼 때 격포항 배후도로의 경우는 격포항의 접근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간분분 지표를 이제 종합하여 볼 때 어항 내 관광 기능, 친수시설과 이제 마리나 시설 같은 어항 내 관광 기능, 어항 편익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 접근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어항 이용객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촌과 어항의 경계부에서 통합도와 통제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접근성과 주변 지역의 연결성이 높은 공간으로서 상업시설과 민박 등의 숙박시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제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기능 이제 세 개의 항을 모아서 비교해 봤을 때 다기능어항과 배후어촌은 입지에 따라 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공간 구조의 특성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도시형 국동항의 경우는 어항 시설을 중심으로 통합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배후의 중심 도로를 바탕으로 배후의 관공서들을 중심으로 통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도서형 저동항의 경우는 항이 중심으로서 어촌 사회 경제적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안형 격포항의 경우는 좀 도시형이나 도서형의 중간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간 분석을 통하여 이제 다기능 어항 개발의 이제 어업 기능과 관광 기능의 시설별 입지 특성이 지금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이 좀 된 것으로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시형인 국동항은 이제 친수 공간을 중심으로 어항 기능 시설과 관광 중심의 어항 피행 시설이 구분되어 공간의 이용이 상충되지는 않고 있지만 친수 공간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어항 고유의 이제 위판장이 접근성이 좀 낮게 나타남으로써 위판 작업에 대한 효율성이 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동항의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의 입구로서 어업 기능보다는 육지와 연결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어항 내에 입지함으로써 어항 기반 시설과 좀 혼재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포항의 경우는 어업 기반의 위판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판매의 관광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다양한 특화 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이제 마리나 시설이나 북쪽 방파제 친수 공간 등의 접근성 및 연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입시설 입지 및 동선 계획에 대한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러한 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다기능어항의 이용객의 유입과 이용 행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도시지역 어항은 이제 친수 공간으로서 어항 방문객의 경우 이제 광장 조경 시설과 관광 레저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산물 구입 등의 여가 관광 중심의 이용 행태가 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요. 도서 지역의 어항은 이제 섬의 관문으로서 어항 방문객이 통과하는 이제 이용 행태가 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안 지역의 어항은 이제 수산물의 공급 기지로서 이제 어항 방문객은 특산품 소비를 위한 목적성이 강한 이용 행태가 주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연구의 성과가 이제 한 개인데요. 주제적인 측면에서 어촌과 어항의 통합적 공간 부족을 통해서 농촌 공간에 대한 연구와 차별화된 어촌 어항 공간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항별 공간 구조 특성을 반영하는 개발 계획과 이용객의 유입 및 이용 행태를 고려한 개발 계획의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 이제 어항 내 어업 기능 시설과 관광 기능 시설 합리적인 배치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나아가 어항과 어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 계획 및 관광 계획의 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복론적인 측면에서 공간 구문론을 이용한 공간 분석을 통하여 어촌과 어항 공간 구조의 인문사회적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어촌의 공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어촌어항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어항에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열 분석을 통한 육지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어촌어항 개발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서 평면적인 공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설문 등을 통하여 사회 경제 요인 등의 정성적 연구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보다 발전된 연구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고 논문이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변진식 부장님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앞에 두 논문 발표들이 보다 정책적인 발표였다 그러면은 우리 변 부장님 발표가 굉장히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학술적인 부분도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학술 행사 이 발표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면서 좀 정리를 거쳐서 유튜브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을 충분히 많이 벌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토론에 하는데 아무래도 생각을 한 5분씩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 정리를 잘 못한 게 이게 좀 제가 흠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석 교수님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올해 지금 연구년 맞아서 그 지역 한 달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 그다음에 목포 한 달살이, 전주 한 달살이 끝냈고 지금 전주예요. 그러니까 한 달살이 끝냈는데 어제 전주에 뭐 일이 있어서 와서 한 달살이 했던 곳에서 지금 전주는 원도심 지역 사람이 없고, 목포도 원도심에 그 건맥 스테이 있었고, 하동은 악양면 완전 시골 지역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 국토 외곽 지역 소멸 위기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이 지금 소멸 위기고,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그리고 지방 도시의 원도심들, 그리고 이제 농사농촌 시골 마을이 소멸 위기인데, 그 중에 이제 섬은 아마 가장 이제 더 그 위험에 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 원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수도권이 또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다 사람을 빨아들여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섬을 고친다고 저는 풀릴 거라고 보지 않고, 수도권의 인구들이 대거 내려가야 된다. 제가 지금 지역살이 하면서 제가 구호처럼 이 술자리 건배사도 요즘 이걸로 하는데 100 탈수입니다. 100 탈수가 뭐냐면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000만 명 정도가 탈수도권을 해야 대한민국이 편해질 것이다. 이미 청년들은 탈수도권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서울과 수도권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로컬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타겟 계층으로 보는 게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은퇴한 사람들 뭐 한다고 서울의 수도권에 계속 남아 있을까? 지방에 내려가면 훨씬 더 우아하게 조연으로 인생 그 후반부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탈수도권 100만 명씩 하려면 이게 한 방에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 의견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섬에 사람을 초대할 건가, 어촌에 또는 시골 지역에 관계 인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맺게 하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일주일살이 또는 한 달살이 해보고 또 내키면은 1년살이 해보고 그리고는 이제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일한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류, 관계 인구를 만드는 첫 단계는 저는 교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체류. 그러니까 교류 단계는 개개인들이 여행도 하죠. 그런데 그 여행은 그냥 개인들이 하는 여행인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정중하게 초대하는 거죠. 우리 섬에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짧게 머물러 보세요. 강진이 푸소라고 해가지고 그 농박 체험 일주일 뭐 이런 것들 작년에 대박이 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정례화하는 방법도 있죠. 도농교류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한 달씩 와서 또는 일주일씩 서로 교환해 가지고 머물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 교류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체류 프로그램들을 좀 우리 섬 지역, 어촌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교류나 체류는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이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은 그런 매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직 덜 변화된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 저는 섬이라고 생각해요. 섬의 음식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류하게 하고 체류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좀 이제 들어오게 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가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저는 스테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동에 한 달 살 때는 지인의 집에서 한 달을 살았고 그다음에 목포에서는 건맥 스테이에 이제 말하자면 스테이에서 한 달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살았고 그리고 전주 한 달 살이는 빈 집을 고쳐서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분 그 집을 제가 통으로 빌려서 살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을 초대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이 거주 공간이에요. 스테이 공간. 근데 그거가 이제 뭐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게스트하우스 뭐 B&B 많이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마을 호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집들을 오늘 저 농어촌 공사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농어촌 공사가 없는데 제가 건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농어촌 공사가 농산어촌에 마을 호텔 지원 사업을 해라.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면 마을에 있는 빈집 또는 이제 유휴 공간들이 많죠. 어른들 두 분 또는 한 분만 사는 그 유휴 공간들을 우리 정부가 공짜로 고쳐주되 그 고친 공간의 절반 정도는 한 30년 정도 공공에서 쓰게 한다. 소유는 본인 소유고. 그래서 깨끗하게 고친 공간을 숙소로 또는 식당으로 또는 뭐 찻집으로 술집으로 그렇게 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 호텔을 운영하는 거죠. 주민들도 참여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마을 호텔을 하게 되면 우리 농산어촌 마을마다 이렇게 외부인들이 가가지고 며칠 또는 한 달 또는 일주일 또는 반년 이렇게 머물 공간들이 생기고 공간들이 깨끗하게 고쳐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제안드리고 이제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태안의 만수동 어촌 기본소득 했던 그 계장님 굉장히 지혜롭죠.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이게 계속 예산이 빵꾸가 나니까 외부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외부인의 진입 장벽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런 만수동 사례나 그다음에 뭐 장고도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천천히재생 책에서 일본의 이런 지방 재생 사례를 많이 소개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게 하쿠이시 사례입니다. 이 다카노 조센이라고 하는 이제 퇴직한 공무원이 정말 지혜를 짜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외부인과 같이 뭐 다락논 주인제도 또는 그 도시 청년들과 그 지역 어른들과 양부모를 몇 개에서 교류하게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지역 쌀을 교황청에 판 얘기 뭐 등등 굉장히 지역이 가진 자산을 지혜롭게 이렇게 활용해서 지역을 살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아마 섬과 가장 연관된 사례는 저는 아와지 섬 사례라고 생각해요. 아와지 섬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정부 지원으로 뭐 4년인가 하면서 이 일자리 만드는 데 주력했는데 이 프로젝트 제목이 일하는 형태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하는 방식 그거를 연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멋진 창업을 이뤄낸 사례죠. 그래서 이 아와지 섬 사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목포에 있으면서 이 섬 특히 신안군 섬 그 일도 1뮤지엄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박우량 군수님이
기증을 받은 걸 가지고 신안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에다가 아주 멋진 이 볼거리들을 집어넣으니까 그 섬에 갈 이유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 우리 뭐 국내외 사례들 참고해서 정말 섬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올 이유를 만들어주고 교류하고 체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석 교수님 시간을 좀 많이 들어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 예. 세션에 있는 분들 그 어떻게 박상우 실장님이 한 번 더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배사도 우리 같이 한번 100 탈수? 100 탈수 맞습니다. 예. 네, 그건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년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정년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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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석 교수님, 그 도시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발군이신데 이렇게 폭이 넓으신지는 또 새삼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 세 분 발표 듣고요,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특히나 그 이효림 박사님 발표한 거는 최근에 관심사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연구의 전제가 되는 지방 소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일방적으로 소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변동을 시군 단위로 분석했을 때, 읍면 단위로 분석했을 때, 마을 단위로 분석했을 때 다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보면 지방은 거의 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읍면 단위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이 드러나고 이것도 세분화시켜서 분석해 보면 아, 변화의 동인이 이런 것이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아서 양적인 변화는 그렇게 되지만 질적인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는다는 면에서 정책 전반에 거쳐서 좀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효림 박사님 연구와 관련해서 수시 과제로서 잘 짜여져 있고 완성도도 높고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심화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후속 연구 과제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핵심 생활 서비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접근성이나 어떤 충족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분석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어촌 지역 주민들의 상품 구매 및 생활 서비스 이용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공동체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좀 분석하다 보면 어촌, 섬어촌, 연안어촌, 뭐 도시어촌 그런 구도도 있지만 작은 연안어촌들이 육지의 농촌 중심지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생활권 또는 생활 서비스 수급 어떤 체계 이거를 먼저 분석하고 나서 이제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 어촌 정책에서 완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농촌 정책하고 계획과 연결돼야 되는 융합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워크숍하고 자문회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교류는 있겠지만 명단이 없어서 그런데 농촌진흥청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특히 이제 김상범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진하고도 같이 교류하면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공간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서로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최저 기준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최저 기준을 뭐 국토부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활권 또는 복지 이 수요자 관점에서 기준을 말한 것이지
공급이나 운영 관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활 서비스를 어디다 입지할 것인지 이것을 정할 때는 공급자의 관점에서도 그 미니멈 스레스홀드 파퓰레이션 사이즈, 그러니까 최소 인구 규모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구 감소 고령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입지해도 되지만 5년 후, 10년 후에 입지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 최소 이용 인구는 어디 것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문제가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다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저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접근성에 관한 것인데, 이 접근성에 있어서 이제 구영수 박사나 우리 성은영 박사님 등이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농촌에서 봤을 때 접근성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어촌에서는 자기 집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까지 상황, 거리나 시간도 엄청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접촉기회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단지 시간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접촉의 기회, 그리고 그런 대중교통수단까지의 거리, 또 목적지에서 내려서 거리,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실제로 그렇게 분석해 보면 훨씬 불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후속 과제로 남기시거나 아니면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좀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최저 기준을 마련하면 이거를 합리적으로 그 공급할 수 있는 전달 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이것도 이번 연구에 다 할 수는 없고 큰 꼭지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 인구 감소 고령화가 되고 격절성 원격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요의 규모는 작지만 어떻게 하면 스마트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나 모빌리티 기술 이들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스마트화할 것인가, 지금 당장 드론이라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이 스마트화 관련해서 이제 OECD가 제안한 그 서비스 전달 방식들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제 OECD가 제안한 6가지 방식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스마트화를 접목시키는 방법,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해야 될 것 또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평창구 같은 경우는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을 정도로 넓은데 서울이 605인데 거기서 이제 원격 의료는 그 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스마트워치들을 그 활용해 가지고 이제 보건기관에서 통합으로 관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도 개발해낸 것 같습니다. 스마트화 방법. 두 번째로는 그 주체의 육성. 이 주체의 육성도 그 어촌 자체적으로도 규모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이거는 시군 단위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육성 프로세스와 생태계 속에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필요하니까 이게 농촌 쪽하고도 연계했으면 어떻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입지나 시설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아까 그 부장님이 그 스페이스 인덱스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셨는데 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어떻게 입지할까, 결합할까, 복합화가 융합할까 이런 쪽하고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활 서비스 그 수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그 제도가 있어야 되고 수요, 자원, 전달 체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도라든지 수요 관리를 이제 복지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할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할 수는 없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생활 서비스 유형별로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는 관련 부처,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관련 부서나 단체들 간 어떤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씩 어떤 스마트 기술 등과 결합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업 구조에 대한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형 사무관님의 그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저도 어촌 공동체를 보면서 그동안 경제 공동체인 어촌계가 너무 장하고 지배해서 지금 그 생활 공동체의 의미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개방성을 강화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변 박사, 변 부장님 발표는 잘 듣고 앞으로도 좀 논의 같이 하고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현 그 교수님, 지금 말씀하는 곳이 어디예요? 집입니다. 이 집이 굉장히 넓으신 모양이구만요. 뒤에가 그 책장도 이렇게 많고 하는 것이.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립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형은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활성화 센터. 네. 예, 지금 대표님이신가요? 네네, 지역활성화센터에 있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발표도 잘 들었고, 또 제 앞에 두 분의 교수님과 박사님들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금 나누어서, 지금 오늘 세 분 발제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생각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생활 SOC와 관련해서 이효린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또 일정 부분은 최재형 사무관님께서 좀 덧붙여서 또 얘기를 더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은 정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주택의 문제라든지 또는 마을의 그 생활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농어촌 지역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집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그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을 설득하고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정주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업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정 시간 점유 또는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요코하마에 있는 고토랩의 사례, 고토랩이 에이메 연에서 미사마에서 했던 사례들을 좀 보면 어쨌든 빈집의 빈 상가 또는 오래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의 가치들을 찾고 그 가치들을 알리는 재생활동을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도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의 자원들을 해석하고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들의 활동들을 했고요. 그 활동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빈 상가나 빈 집들을, 빈 주택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나 상가나 쉐어하우스 심지어는 대도시에 있는 회사들의 위성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제시하고 이 주택이나 빈 상가 주변에 어떤 도보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지도 같이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주 환경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빈집이나 빈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서 1차적으로 정주 환경의 개선에 관한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나 학습이나 돌봄이나 의료 체육 같은 생활 SOC인데 사실은 이제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 지역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수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학습, 돌봄, 의료, 치료, 문화, 복지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농촌 지역이 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 도시 수준 이상으로 아니면 농촌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더 불러들이고 교류하고 관계 인구를 맺을 건지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 청년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아이돌봄이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의 지족항 주변에 그 지족 구거리, 오래된 지족 면소재지에 보면 사실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생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독립서점도 있고 또는 레스토랑도 있고 편집샵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이 있는 곳에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앞서 김정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효림 박사의 후속 과제로 사실은 유형별로 또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인구의 변화에 따른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어촌이라는 곳이 사실은 업도 있지만 어촌, 바다가 가지고 있는, 해양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하고, 특히 연안 해양 쓰레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해양의 경관, 바닷가의 경관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경우에는 밀집형의 시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의 공간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난개발 이 될 가능성이 많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주식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간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환경을 관리할 것인가, 경관을 관리할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최재형 사무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개방성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어촌 어민에 조금 더 관심이 쥐어져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촌에 살고 계시는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곳에 어촌과 바다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작은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또 어촌을 배후로 해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지자체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사실은 이 정책 사업의 수혜자로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면 관계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생각한다면 관계 인구도 이 정책 사업의 대상이자 수혜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정현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고 체계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형태의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사실은 어촌 마을에 있는 또는 어촌을 포함하고 어항을 포함하고 있는 면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사실은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전체를 바라보고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이라든지 또는 뭐 복지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어촌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더 넓게는 어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그 연접해 있는 배후에 있는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서비스들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공급의 주체들을 어촌 마을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좀 더 넓은 범위로 봐야지 사실은 생활 서비스,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영훈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례지만은 전공이 어느 쪽을? 저는 조경을 전공했고요. 네. 한 20년 정도, 저희 지역활성화센터가 20년 정도 됐는데, 농산어촌 원도심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지역개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서은영 박사님 들립니까? 서은영 박사님?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히트 쳐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오히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앞서서 많은 박사님들이랑 뭐 발표 주신 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냥 아마도 저한테 이제 토론을 부탁하셨을 때 그 생활 SOC 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에 관해서 이제 그 기준 마련에 관해서 초점해서 좀 말씀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그 세 분의 발표 자료를 먼저 받았을 때는 이제 각각이 조금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 발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그 이효림 박사님이 이제 농촌형 생활 서비스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가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이제 뭐 서비스 거점센터 구축에 관련된 이제 사업들의 모델을 구상하신다는 걸 이제 좀 알겠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공간 구조 분석을 해주신 그 변준식 부장님의 그 연구들이 어떤 생활 권역을 설정하거나 이런데 이제 밑바탕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가지고 어촌형 생활 서비스 최소 기준 마련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2018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에 한해서 이제 기준을 만들었을 때 만들고 이제 생활 SOC 추진단에서 이제 생활 SOC 3개년 계획이나 생활 SOC 국가 최소 수준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한 10여 년간 이제 연구를 해왔지만 이제 사실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그 기준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효림 연구원님의 그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생활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촌형 생활 SOC는 또 무엇이며 또 전달 체계까지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개념들이 서로 중첩되지만 목적 자체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모호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결국 이제 이 기준을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공이 어디에다가 공급할지를 찾기 위해서 이 기준을 마련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어디에라고 해당되는 초점을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권역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해당 권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로 나온 그 현황 기준을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기준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그 현황에 기반해서 앞으로의 그 시설의 공급 목적을 설정을 할 것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평가만 이렇게 해갈 것인 건지.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요 거점 그 서비스 거점 센터 구축 지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범용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기준이 이제 좀 활용이 잘 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실제 생활권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 생활권의 분석이 있어서 지금 그 변준식 부장님께서 이제 뭐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한 그 실제 생활권들이 갖는 주요한 기능들이 거기서 이제 도출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주요한 그 생활권별의 특성에 맞는 초점해야 될 거점 기능들을 충족할 수 있는 현재 상태, 각각의 생활권의 현재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 거점의 센터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효림 연구원님과 변주식 부장님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결국
지금 어촌, 어항 그리고 섬 지역들의 생활 SOC 수준들은 결국 다 지역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른데 요거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끌어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낼 때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90%가 도시 지역에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니 인구의 90% 이상이 향유하는 수준을 이렇게 시설의 어떤 소외 지역, 뭐 인구 사각 지역 이런 지역들의 사람들까지 그 정도의 수준의 서비스를 갖추려면 시간 거리로 환산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들을 항목별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이 의미가 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촌 어항의 상태들을 보면 굉장히 시설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천차만별일 것이고 그거의 평균치를 가지고 지역의 어떤 생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역적 편차가 클 건데 이 대안을 내야 되는 그 대안의 활용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해수부하고 그 KMI에서 하고 계신 서비스 거점 센터의 지점들이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를 특정한 다음에 그 지점에 맞는 특성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실 것인가로 초점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그래서 이 연구의 제목이 접근성 개선 방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접근성 개선 방안에 꼭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한 접근성 실태조사 정도일 것 같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저희가 지역 소멸이나 축소도시 문제들을 얘기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공간 구조의 활용 개선 방안으로서 이제 컴팩트 앤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생활 SOC 뭐 어촌형 생활 서비스 생활 SOC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거점을 구축을 하고 각각의 뭐 아까 섬 지역에 대해서는 모도와 자도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제 위성 형태의 시설 기능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전달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 투입에 대한 거하고 전달 체계를 굉장히 따로 얘기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전달 체계가 곧 시설의 공급 인 것처럼 이제 얘기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연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비스 거점 센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도 측면에서도 좀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내용들로 또 영구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면서 사업적으로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거점을 설정을 하고 전달 체계를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가 활용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어촌형 생활 서비스 최소 기준이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결국 접근성 제고 방안을 위해서 서비스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그거의 전달 체계로서 뭐 앞서서 이제 김정현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뭔가 스마트한 전달 체계로 바꿔간다든지 아니면 교통 체계를 뭐 개선해 간다든지 이런 측면의 대안들로 연결이 되어야 이게 완결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시 주신 연구 측면으로 좀 돌아가 보면 만약에 이제 이게 기준이 아니고 연구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시설의 투입과 전달 체계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정책 사례 분석 대상 같은 경우도 조금 구조 조정을 하셔서 지금은 현재는 뭐 모든 게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좀 사실상 어떤 시설의 거점과 연결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의 그런 제도나 정책이나 사례들로 이제 좀 충분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기준의 활용 방안 자체가 이제 접근성 취약 지역이 어디인가를 규명해주고 그곳의 수준을 평가하고 접근성 제고 수단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공급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전달 체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대안으로 연결되는 것이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영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뭐죠? 뷰를 갖다가 그 아웃포커스를 쓰시는 모양이네. 뒤에가 그리고 집이어가지고, 네. 예, 아주 뒤에도 보여도 괜찮았을 텐데. 오늘 저희들이 이 국토 예각지역의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그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좋은 기획 세션을 준비해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측에 특히나 박상호 실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줄임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박 실장님 이렇게 이 좋은 세션을 마련했는데 간단히 한 말씀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삶에 있어서는 늘 행복과 편리를 추구한 것이고, 또 다른 동물하고 보게 되면은 공동생활을, 공동이라는 것을 좀 더 수준 높게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연구자분들이 해당되는 시간 내에서 어차피 마무리하는데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연구들 계속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참여하는 분들이라도 공동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으로 생각하는 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국토 예각 지역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 국토 예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 행복하다는 얘기니까, 오늘 주말입니다. 사실상 오늘 발표하고 있는 이 시간은 주말인데, 저는 바깥에 자꾸 보니까 전남대학교 이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주말에 행복하시고 아름다움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